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청문회 9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는데 첫 소식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지 한 달. 지난 14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9일 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된 갑질 논란을 직접 언급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보좌진들에게 다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 청문회 때 고개를 숙였지만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보좌진께 저 사과를 드립니다. 거짓 해명 논란도 일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혹일 뿐 위법은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는데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예산 갑질을 추가 폭로했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낮에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대통령실 앞에서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형 인사는 바로 갑질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국민 갑질 정부로 비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민심은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강 후보자는 정권에 누를 끼친다는 부담 끝에 사퇴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어서 대통령실 연결해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와 관련한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대통령실에서 사퇴 과정을 따로 설명했다고요? 네, 강선우 후보자가 오후 2시 30분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 실장은 그것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강 후보자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은 우상호 정무수석까지도 사퇴 직전까지 그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전격적인 결정이었다는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 지도부와 소통하고 전격적으로 사퇴 결정을 한 건가요? 일단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전에 결단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고 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여권에서 사실 흘러나왔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어제까지만 해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 이런 입장에 기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왔고요. 당 지도부뿐 아니라 여당 의원 상당수를 통해서 대통령실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그런 우려들을 전달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 민주당 의원을 접촉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임명을 강행을 하면 상처가 크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강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보고받은 뒤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장관 후보자만 두 번째 낙마라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에 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임명 한 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비록 수평 이동이긴 하지만 자리를 또 이렇게 옮기게 됐고요. 또 이틀 전에 취임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도 지금 도마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위가 없이 급하게 출범을 해서 촉박하게 인사를 진행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이제 대통령실도 문제로 보고 있고 또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그리고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가 특검의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황제조사 특혜 논란으로 비판이 거셌던 만큼 특검은 협의는 필요 없다 거절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 결과 이제껏 있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들 여럿에 대해 새롭게 수사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취임 직후 나토 순방의 김 여사 수행팀으로 민간인이 1호기에 탑승했던 사건인데 특검은 이미 관련해 외교부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먼저 연주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오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첫 순방에 나선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엔 민간인 신모 씨가 수행팀 명분으로 탑승했습니다. 신 씨는 대통령의 측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었습니다. 민간인이 군사 관련 안보 회의에 관용 여권을 발급받아 동행한 겁니다. 신 씨가 순방 전 사전 답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비판이 일자 대통령의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나토 가시는 동안 민간인의 그 공군 1호기 탑승 논란이 좀 있어서 글쎄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당시 대통령실은 해외 행사 경험이 풍부해 첫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사전 답사 업무를 맡기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이 첫 순방 당시 불거졌던 이 논란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신 씨에게 관용 여권이 발급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의 관련 자료까지 이미 확보했습니다. 관용 여권이 발급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누가 지시를 내린지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특검은 당시 신 씨가 답사했던 동선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방과 무관한 장소에 대한 답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순방 중 명품숍을 들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사적인 활동이 민간인 비선의 답사에 포함됐는지도 특검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여사의 핵심 측근이었던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2023년 나토 순방 때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수행원들을 데리고 명품 매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현지 언론에 포착돼 비판을 샀죠. 당시 대통령실 측은 매장에 호객 행위로 들렀을 뿐 물건은 안 샀다고 해명했었는데 특검은 김 여사가 물건을 샀는지 개인적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 국고가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리투아니아 한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중 명품 매장에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가 회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두브롤리아이 등 고가품 매장 5곳을 들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4개 브랜드 매장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김 여사가 수행원 16명을 데리고 매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영부인이 사전 통보 없이 매장에 왔다며 다음 날에도 한국 대표단 다른 일행이 와서 추가로 물건을 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JTBC의 행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길에 매장 측 권유가 있어 들렀을 뿐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단순 호객 행위로 동선에 없는 매장에 방문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상인이 10여 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했다니 그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나토 순방에 민간인 비선 동행을 포함해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전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순방에 대통령 부인이 목적과 다른 일정을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통령실은 순방과 정상 외교에 예비비만 5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 여사가 국가 예산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며 개인적인 물건을 샀다면 배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순방 때 차고 나온 이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와
명품 팔찌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2년 넘게 쥐고만 있던 사건을 넘겨받은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김 여사가 최근 검찰에 그 해명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겁니다. 정혜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2년 6월 윤석열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첫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00만 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산 신고 내역엔 포함돼 있지 않은 귀금속들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2개는 지인한테 빌렸고 1개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인이 누구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는 2년 넘게 진척이 없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인 지난 5월에서야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에 그런 해명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인 거로 파악됩니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을 김 여사가 부인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김 여사 서면 진술서도 전달받은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 육촌 친척이자 김 여사 업무를 총괄했던 최승준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불러 이 귀금속들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또 조영경 전 행정관 등 나토 순방에 동행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줄줄이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반클리프 목걸이와 까르띠에 팔찌 등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특검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한 간부를 조사하며 통일교가 어떻게 문제가 될 명품을 사들이는지 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일단 사비로 결제한 뒤에 나중에 비용을 정산받는 식인데 특검은 김 여사에게 주려고 사들인 총 8,200만 원어치 명품 선물에 대한 정산 내용이 적힌 품위서도 통일교 본부에서 압수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준비한 선물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총 8,200만 원어치입니다. 통일교 측은 문제가 된 물품은 윤 씨 측이 개인 카드 등으로 구입한 뒤 윤 씨 부인인 재정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교 물품 등으로 회계 처리했다며 통일교 측은 이런 구매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개인 일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명품 구매 방식과 보고 체계에 대한 진술을 다각도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법인은 1년에 한 번 감사를 받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진술했습니다. 선물용으로 명품을 구매할 땐 사비로 먼저 산 뒤 영수증을 첨부한 품위서를 올려 회계 처리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한 총재가 부산 등에서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했다 문제가 될 뻔한 사실이 있어 더 조심해왔다고도 했습니다. 목걸이와 샤넬백의 품위서 기한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이런 내용을 한학자 총재에게 매일 아침 보고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매일 아침 7시 조회에서 한 총재에게 보고한 보고서 양이 5,000장이고 한 총재에게 편지 형식으로 올리는 민원사항 보고서도 1만 4천여 장에 달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총재의 승인 없이 김 여사 선물을 구매하고 전달할 수 없다는 건데 특검은 교단 차원의 로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해선 집사 김예성 씨 부인 정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특검은 김 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태국이 아닌 여전히 베트남에 머물고 있다는데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에서 투자받은 184억 원 중 46억 원이 흘러간 회사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이사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 씨의 부인 정모 씨가 오늘 특검에 출두했습니다. 김예성 씨 지금 어디 있나요?
특검은 김예성 씨가 몸담았던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한국증권금융,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끼쳤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특검은 투자금 중 일부가 흘러간 이노베스트 코리아를 김 씨의 차명법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예성 씨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4월 20일 베트남으로 돌연 출국했습니다. 부인 정 씨도 휴대전화를 해지한 채 상당 기간 잠적해 있었습니다. 특검은 즉각 귀국해 조사에 응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김모 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김 씨는 아직까지 특검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예성 씨가 현재 제3국이 아닌 베트남의 한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부인 정 씨에게 김 씨의 출국이 도피 목적은 아닌지 조사하는 동시에 귀국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IMS 모빌리티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위를 묻기 위해 오늘 투자사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IMS 모빌리티 대표 조모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검은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여러 갈래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특검의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 황제 조사를 원하는 거냐는 논란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 취재하는 윤정주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일단 특검이 김 여사 쪽 요청을 거부했죠? 네,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에 방문하여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냥 통보한 대로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만 하면 될 일이란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검찰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출장을 가서 조사해 황제 조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현직 대통령 배우자긴 했지만 검찰청 소환을 거부하는 김 여사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도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와 주가 조작 재수사를 위해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했지만 이번엔 방식을 협의하자고 나선 겁니다. 김 여사 쪽에서 협의하자고 하는 게 뭡니까? 혐의별로 나눠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만큼 언제 어떤 조사를 할지 논의해서 정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특검은 어디까지나 특검이 결정할 일이란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 여사가 조사받아야 할 부분들도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순방 관련한 부분도 특검이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22년 6월 스페인 나토웨이 순방 때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부인 신모 씨가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를 타고 수행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민간인 비선보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은 우선 외교부 자료를 확보해 신 씨에게 관용 여권을 발급한 게 불법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신 씨의 항공비, 현지 체류비가 국고 낭비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 리투아니아 나토웨이 순방 당시 김 여사가 명품 가게에 방문하는 등 외유성 일정을 보낸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순방 동행엔 국고가 들기 때문에 역시 국고 낭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민간인 비선, 그러니까 문고리로 지목된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군요. 네, 특검은 신 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순방 과정을 확인하려고 조현경 전 행정관을 소환했고 정지원 전 행정관도 소환이 불가피합니다. 어젠 김 여사가 순방 때 건 고가 목걸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육촌 최승준 전 행정관을 조사했습니다. 건진법사 사건으로 확대하면 또 다른 문고리로 지목된 유경옥 전 행정관도 소환 예정입니다. 기업들 투자를 받아 46억 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집사 김혜성 씨의 경우엔 베트남의 도피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 비선과 문고리, 집사까지 윤석열 정부 때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이 특검 수사선상에 차례로 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정주 기자였습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나와서야 VIP 경로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에게 경로서를 전한 인물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기록까지 나온 만큼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을 걸로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구속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경로서를 자신에게 전달한 인물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최상병 수사의 주요 국면마다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2023년 7월 30일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한 직후 통화했고 수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도 미리 행정관을 통해 받아갔습니다.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하기 직전인 오전 9시 53분에도 김 전 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김 전 사령관에 전달된 뒤에 또 통화합니다.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해온 8월 2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이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경로가 이첩 보류로 이어지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관련해 더 자세하게 물어볼 계획입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 했다고 피해자 유족 측이 주장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숨은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협하면서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60대 아버지 A씨가 범행 이유로 든 건 가정 불화였습니다. 금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뒤이어 A씨가 과거 이혼한 사실을 토대로 불화를 추정하는 보도들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어젯밤 유족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정 불화는 없었을 뿐더러 살인에 대한 어떠한 참작될 만한 동기도 없는 잔혹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 아버지 A씨의 잘못으로 25년 전 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숨기다 아들이 결혼한 8년 전 처음 알렸다며 A씨가 받을 심적 고통을 배려해 아들에게 내색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실제 아들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으므로 가정 불화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1999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다른 가족을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유족 측은 아들을 향해 총을 2발 발사한 후 현장의 지인에게도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 안방으로 피신했던 손주들과 며느리를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고 잠근 방문을 수차례 강제로 열려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서를 접수한 경찰은 오늘부터 유족 측을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유족 조사는 범행 직후부터 조율 중이었다며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유족 뜻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대표회의가 구청 감사도 아랑곳 않고 아파트 운영을 10년간 독점하고 있다는 건데 주민들은 입주민의 카페 공간까지 회장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양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란 팻말이 붙은 문을 열자 커피 머신과 결제 서류, 퍼팅 매트가 보입니다. 여기 골프백도 2개 있어요. 골프백엔 전현직 입주자 대표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서류상 이 공간은 주민 공용 공간인 회의실로 돼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진 의결을 거쳐 공용 카페로 이용해왔습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그때 처음 한 거죠. 회장 집무실을 사용한다는 것을. 공동주택관리법상 주민 공동시설은 주민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장 측은 이곳이 회장 집무실이라고 주장하며 입주민들이 들어올 경우 무단 침입으로 간주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외벽 창문은 신문지로 가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청이 조사를 나왔지만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보면 그게 죄가 된다고요? 만지지도 않고? 관리사무소 측이 회장 이외엔 열쇠가 없다며 막아선 겁니다. 경찰을 대동하고 들어갔는데 경찰도 결국에는 그 공간은 확인을 못했고요. 전직 회장은 폐쇄된 공간을 간간히 회의실로 썼고 골프백은 잠깐 둔 거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밤사이 회의실에 있던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민들은 회장단 세력이 10년간 아파트 운영을 독점하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현 회장이 옛날 전 회장의 총무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쪽 회장했다가 저쪽 회장했다가. 입주민 카페를 통해 여론을 선동해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막노릇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불만 사항이 올라온다거나 그러면은 다 글 삭제, 강퇴가 됐고 그리고 대부분 칭찬, 찬양글이 대부분이었어요. 마포구청은 2년 전 감사에 나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 60여 건에 달하는 조치를 내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에 각각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직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만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면 정상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연속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일부 입주민들은 구청 감사 이후에도 회장단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현수막과 트럭 시위에 나섰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단은 JTBC의 추가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에서 또 한 명의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평에선 여전히 3명이 실종 상태이고 폭염 때문에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물에 떠밀려 쓰러진 건물은 나흘이 지난 지금도 위태롭기만 합니다. 물이 빠지고 드러난 잔해를 쉴 새 없이 치워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폭우가 지나고 시작된 폭염에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좀처럼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아이스박스에다 얼음을 사왔는데 그래도 못 빼겠어. 쓰러질 것 같아 들어가 좀 쉬려고. 재난 현장을 노린 절도행까지 더해지면서 수해 피해자들은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젊은 애들 4명이 여기 후라시 붙이고 뒤지고 아침에 지금 내가 와보니까 지금 금고에도 하나도 없고. 물이 들어찼던 마을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다리 난간은 폭격을 맞은 듯 부러져 있고 물에서 건져낸 살림살이들은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살 곳을 잃은 이들은 끼니도 진흙 바닥 위에서 때웁니다. 한 이틀은 여기 아는 사람 여기 저 신자집에서 자고 어제는 저희가 잤어요. 소방당국은 인력 880여 명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물이 들어찼다 빠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이곳에서 시신항구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약 7km 떨어진 낚시터 인근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3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70대 남성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 범위를 김포대교까지 확대했지만 여전히 산에서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는 데다 폭염까지 겹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장현재입니다. 그동안 볼 수 없던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작물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바나나가 열리고 경기 북부에선 파파야가 나오는 시기인데 25년쯤 뒤에는 한반도 절반이 아열대 기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농장. 밭 한가운데 넓은 잎과 생소한 모양의 꽃이 매달려 있는 나무가 눈에 띕니다. 여기에 주렁주렁 달린 건 바로 열대과일 바나나입니다. 오전부터 30도를 넘은 기온과 99%에 달하는 습도로 마치 습식 사우나 같은 조건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4월 말에 노지에다 갖다 심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고속 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6월 달에 그냥 열매가 떡하니 맺혀버린 거예요. 저희 나라는 거의 열대성 어떤 기후로, 아열대성 기후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경기 북부의 한 농가는 본격적으로 열대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엔 촘촘히 심겨져 있는 사탕수수와 황금빛으로 연근 파파야가 있습니다. 모두 남미 등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온실에서 크고 있는 거는 커피, 구아바, 파파야가 대부분이고요. 노지에는 패션프루트, 바나나, 아열대 작물들을 노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결실도 괜찮고. 이상기후와 온난화로 한반도의 농작물 생육 환경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넘는 날이 8개월간 지속되면 아열대 기후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면적은 현재 국토의 10%도 채 안 되는데 2050년엔 56%까지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사과와 배 등 기존 과일은 서서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가 배 수산지예요. 올해 마른 장마였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 저기 폭우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병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2090년쯤엔 강원 산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와 배를 재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25%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고 대신 일본은 750조 원 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결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 직후 곧바로 자축 메시지를 냈습니다.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직접 밝혔습니다. 우선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일본이 미국에 5,500달러, 우리 돈 약 759조 원을 투자하고 미국이 90%의 수익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도 개방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수건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에도 일본이 합작 사업자로 참여합니다. Include another one because they're forming a joint venture with us in Alaska, as you know, for the LNG. 이처럼 일본이 미국과 전격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도 협상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25일 이곳 워싱턴에서 열리는 2+2 통상협의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마주 앉습니다.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USTR 해서 2+2로 25일 날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 통상수장들이 막판 조율에 나서기로 한 만큼 협상 타결의 중대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JTBC에 일본의 협상 결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며 2+2 회담에 앞서 우리가 제안할 조건을 재점검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일본 내부에선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깎으며 국익을 지켜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협상 카드가 트럼프에게 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관세 타결 소식은 곧바로 호외로 길거리에 뿌려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3.51% 오르며 4만 1000엔선을 돌파했습니다. トヨタの株とかホンダの株を持っているのでとっても嬉しいです。 일본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시장도 관세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를 대미무역 흑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15%로 깎은 데다 자동차 관세도 예고보다 절반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영국처럼 수량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数量制限のない自動車部品関税の引き下げを実現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여기에 쌀 시장 개방이라는 트럼프의 발언과는 달리 기존의 무관세 쿼터 역시 변한 게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 쌀 수입량은 유지하는 대신 미국산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일본 정부도 미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선물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5,500억 달러, 우리 돈 759조 원을 출자나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今般の合意には農産品を含め日本側の関税を引き下げることは含まれておりません。でこれはまさにですね、2月の首脳会談において総理からトランプ大統領に提案をした関税より投資の考えに沿ったものです。 미국과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리가 사퇴할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지만 이시바 총리는 사퇴서를 전면 부인하면서 당의 재건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얻어낸 15% 상호 관세는 우리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은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도 협상 전략을 가다듬을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소연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은 미국의 주요 무역적 자국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에서 나란히 8위와 7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상호 관세율은 25%, 이번에 일본이 얻어낸 15%가 우리 정부로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다 자동차 등에 매겨진 품목 관세를 일본만큼 낮출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생산하는 비중이 오히려 일본 주요 경쟁사 대비해서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그게 고스란히 우리 수출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일 관세 합의 핵심이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인 만큼 오는 25일 한미 고위급 2+2 협상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우리 협상단이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성역이라 불렸던 쌀 시장을 연 것도 변수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과 쌀 수입 확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먼저 꺼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부담은 커졌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출국해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가서 미국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그 백악관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세 분을 지금 현재 만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양일간에 집중적으로 만날. 우리로선 조선과 반도체 등 산업협력 등이 일본과 차별화한 협상 무기가 될 수 있는데 뭘 내주고 뭘 받을지 치열한 수싸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 가운데는 이걸 선불 카드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금액에 따라서 색상이 다른 카드를 지급해 소득 수준을 노출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바로잡으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 카드입니다. 카드 오른쪽 윗부분에 충전 금액이 표시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비 쿠폰 선불 카드에도 금액이 표시돼 있고 금액별로 남색, 연두색, 분홍색으로 색깔도 다르게 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급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가 한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당장 낙인 찍기,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시장 주재로 경위조사를 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를 거래하거나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 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 4만 5천 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 범죄 수법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워놓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파산 신청을 해버리는 식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30살 이 청년은 보증금 7천만 원 반 전셋집에 살았습니다. 여기만 일단 가깝고 굳이고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지만 지난 몇 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임대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이 건물엔 이런 청년들이 17명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금 1억 4, 5천만 원의 집을 구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는 그 돈이 허영심을 채울 수 있는 돈인데 그 돈들은 대출받아서 평생 갚아야 되는 돈들이고. 임대인을 찾아갔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행정적이구나 좀 몰라요. 내 현장에서만 아침 일찍 나가서 현장 마무리하고.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줄 알았던 이 인물. 이 건물을 지을 때 현장 노동자였을 뿐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명의는 제 명의지만은 저는 이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건물은 건설사가 실소유하고 있고 보증금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받아가는 건 다 어디로 갔냐고. 그거는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썼겠죠. 이렇게 돼버린 이상 나는 파산을 할 거니까 뭐 그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는 식으로. 문제의 건설회사.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동작구 등에서 수십 채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린 뒤 세입자 보증금으로 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갚아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건물 명의를 회사 임직원 앞으로 돌려뒀는데 보증금을 반환할 길이 막히자 개인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 도대체 민사적 책임자인지를 일단은 혼란을 주는 거죠. 파산하면 그냥 완전 100% 탕감이거든요. 그 파산까지도 심지어 어떤 법무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만드는 것, 다 프로들이 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건설사가 직원을 바지 소유주로 내세운 신종 수법입니다. 이런 건물은 서울 동작구에만 4채, 보증금은 최소 70억 원입니다. 피해 규모는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범죄 수법은 진화하는데 수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찰은 이 사건을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쏟아지자 최근에야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건물에서 한꺼번에 피해를 당한 청년들은 절박했습니다. 지난해 7월 건설사 대표 부부와 바지 임대인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가가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의면 빌려준 직원에게 실제 건물을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준 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혐의 없음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건설사,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까지 합세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정황이 짙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주소는 개인 가정집이 아니라 건설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빌라나 건물 지고 파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건설회사 얼마 전에 있었지. 이 전세 건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건설사 직원이었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소장이라는 사람이 아예 직원이었어요. 이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과정에서 건물 가치와 근저당 규모를 속였습니다. 계산기를 켜놓고는 이거의 몇 프로 정도가 안정적이고 얼마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 건물은 안정적이다. 건물 전세가 다 나가면 약속한 듯 폐업했습니다. 이 건설사 대표는 잠적해버렸습니다. 사람이 6년 넘었어요. 최근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담 수사팀을 꾸리지 않아 피해 건물마다 각각 수사관이 다릅니다. 그 바람에 수사 진척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하나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각 건물별로 고소가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수사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누가 내 돈을 찾아줘도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단지 최소한의 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기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는데 수사는 태연히 따라갑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번에는 친길 반길 구도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전한길 씨 입당을 두고 당대표 후보들 사이 찬반이 갈린 건데 국민의힘이 여전히 과거와 절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자유광장의 눈물을 지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보수 괴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탄핵 찬성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최근 논란이 된 전한길 씨 입당에 대해서는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운 사람들, 대선 패배했으니 곁에 오지 말라는 건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전 씨가 극우라는데 근거가 없다며 입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친길 후보들의 반길 후보들도 맞서고 있습니다. 청소는커녕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당대표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반길 후보들을 혁신 후보라 지칭하며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혁신파가 분열돼서 자칫 극우 세력의 어떤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은 그야말로 해산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주진우 의원도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번호로 알려진 내선 번호와 통화에 순직 해병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꿍꿍이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며 주 의원의 출마는 방탄용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극우다 왜 말을 못해? 네. 오랜만에 드라마 톤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12.3 불법 계엄과 탄핵 심판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쩍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극우라는 표현인데요. 네. 자, 좋은 뜻이 아니라서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자,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처럼 탄핵에 반대했던 그 입장을 유지한다고 해서 저를 극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극우라면 그분들은 왼쪽 어디쯤 계십니까? 극우로 몰고 있는 그 누군가가 당대표가 된다면 극우로 몰았던 분들, 그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당을 떠날 것인지. 자, 만약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은 탈당할 건지 두고 보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전한길 씨가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입당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극우화 논쟁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데 정작 당사자인 전한길 씨는 극우라는 규정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좌파 언론들의 프레임에 가깝다면서 특히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전한길이가 왜 극우죠? 전한길이가 민노총처럼 쇠파이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한길은 언제나 법치, 공정, 상식, 자유민주주의라는 건전한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왜 전한길이가 이렇게 극우라고 하나요? 자, 법치나 공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건 보수가 맞죠. 자, 네. 이걸 깨려고 하는 게 극우 세력 또는 정반대로 극좌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불법 계엄을 일으켰던 윤 전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극좌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우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도 비슷한 성향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전히 제기한다면 건전한 보수라고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인 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 안에서도 왜 당신들은 극우라는 표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느냐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친한동훈계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극우들은 왜 자신들을 극우라고 부르면 펄쩍 뛸까?
극우면 극우라고 그냥 본인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 글에서 극우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컨대 반헌법적인 불법 계엄을 무지몽매한 국민을 위한 계몽령이라고 부른다거나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부정선거를 외치거나 또는 사법부와 판사를 처단하겠다며 법원을 습격하거나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면 극우에 해당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극우 표현이 부끄러우면 뭐 극우로 규정되는 행보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극우가 꼭 부끄러운 건 아니다라는 자기 합리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 극우를 우 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극히 우수하다. 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히 우수하다 말 되는데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친 자들이다. 그러면 극좌는 극히 좌절할 들이다 이러면 되겠네요. 전환기를 극우로 하는 들은 다 좌빨입니다. 극좌빨입니다. 네, 자,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자, 극우라고 불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극히 우수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대통령 있다. 역시 좀 드라마 대사로 좀 해봤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맞아서 디지털 기념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시계나 휴대폰 배경 화면 같은 건데 자, 이 대통령의 얼굴이나 대통령의 봉황 휘장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올렸고요. 이미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 가보니까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디지털로 제작한 거면 그 실물 시계 제작은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실물 시계 제작 여부가 더 관심일 수밖에 없죠. 네. 자, 결론적으로 현재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서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여당 지도부들을 불러서 만찬했을 때 당시 전현희 의원이 뭐 시계 안 만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필요한가라고 대답했다고 소개한 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시계를 만들지 않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가성비 있는 시계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 시계는 늘 관심사라서 특히 사기 행위에도 자주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막는 게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적도 있었고요. 참고로 대통령 시계는 비매품이라서 현재 제작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판매 중이라는 글이나 광고가 있다고 하면 거의 허위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는 사기 행위에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AI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AI는 모든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게 될 거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AI는 이미 범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보석금이 필요하다는 딸의 전화에 엄마는 $15,000를 보냈지만 사기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는 평소 듣던 그대로였습니다. It makes me sick that anybody so evil could do this, and this is this AI, because nothing could have convinced me that that was not my daughter's voice. AI 시대를 연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이제 금융거래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금융거래에서 본인 인증에 활용되는 음성과 동작 인식 시스템 역시 이미 AI로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 한 번이면 제 목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지금은 조금 어색하게 들리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곧 사람다운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올트먼은 곧 실시간 영상통화에서도 구분할 수 없는 가짜가 나올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Right now it's a voice call, soon it's going to be a video FaceTime. It'll be indistinguishable from reality. 올트먼은 AI가 이대로 발전하면 2030년대에는 지능은 물론 모든 방면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통제력을 잃고 AI의 하수인으로 잠식당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What if AI gets so smart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annot do better than following ChatGPT 7's recommendation, but can't really understand it either? 올트먼은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는 평가인데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을 알 수 있는 곳이
76초마다 한 대씩 차량을 생산해낸다는 샤오미의 전기차 공장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직접 살펴봤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외곽의 한 대형 건물로 들어서니 공중에 매달린 자동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드는 슈퍼 팩토리입니다. 72만 제곱미터 규모의 최첨단 공장으로 76초마다 한 대씩 차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샤오미가 자체 연구 개발한 공법으로 만든 차체입니다. 이 합금을 고열로 한 번에 찍어내는데 부품을 일일이 조립할 필요가 없어 생산 효율은 높이고 무게는 가벼워졌습니다. 연간 15만 대를 만들 수 있지만 주요 공정 자동화로 실제 근무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700대 넘는 로봇에 인공지능이 더해져 24시간 내내 가동 가능하고 미세 결함까지 잡아냅니다. 3, 2, 1, 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첫 전기차 SU7 시리즈는 예상을 뛰어넘는 뛰어난 성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샤오미는 첫 전기차 세단 시리즈에 이어 이번에는 SUV 모델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 덕분에 출시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1시간 만에 29만 대 가까이 팔렸는데 샤오미는 기세를 이어 두 번째 슈퍼팩토리도 곧 가동할 예정입니다. 과거 중국 전기차의 장점은 테슬라에 비해 저렴한 가격뿐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력에서도 차이를 좁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기차 기업 비아디는 5분 충전으로 400km 넘게 달릴 수 있는 급속 충전 시스템까지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 성능 역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광범위한 테스트 허가로 테슬라를 뛰어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중국 전기차 기업의 판매량이 테슬라를 제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특히 충남 예산 과수 농가들은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일궈온 한 해 농사가 수확을 앞두고 멈춰버렸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어린 식물을 만지고 또 만져봅니다. 잘 자라왔지만 시드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다 키워놨는데 정말 잘 키워놨는데 과일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던 기계도 자식같이 키워온 모종도 이제 다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주 쏟아진 비 때문입니다. 이 비닐하우스 안쪽까지 흙탕물이 밀려와서 지금 딸기 모종이 이렇게 전부 잠겼습니다. 온도계를 한번 보시면 50도가 넘습니다. 지금 제 얼굴에도 땀이 정말 많이 나는데 습도도 정말 높고요. 일단 온도가 말이 안 됩니다. 50도가 넘습니다. 이쪽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숙소인데 지금 이렇게 매트리스도 보이고 옷걸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쓸 수 없을 만큼 다 잠겼습니다. 또 이쪽에 이렇게 화장실도 보이고 출입문은 이렇게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좀 이쪽으로 나오시죠. 네. 그리고 이곳은 딸기 모종을 보관하는 저온 창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서 지금 당장은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2달만 더 버티면 모종을 옮겨 심고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힘내서 또 하긴 해야 되겠죠. 힘들다고 해가지고 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빨갛게 익은 토마토는 지금이 수확할 때였습니다. 방울토마토 농가 안으로 들어와 보니 제 가슴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던 흔적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방울토마토는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농가 옆 배수로까지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떠내려왔습니다. 진흙 묻은 멜론을 바라보는 청년 농부는 이제 28살입니다. 다들 농촌을 떠나지만 이 청년은 꿈이 있어 남았습니다. 더 좋은 작물로 도시 사람들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영농 일지도 쓰면서 올해랑 작년, 뭐 재작년은 어땠는지
농부에 자부심이 있어서 네. 그래서 농부에 이제 충청도에서 농부 AU 해가지고 이렇게 동작명도 만들었었는데 4살 딸, 2살 아들에겐 멋진 농부 아빠이고 싶었습니다. 멜론만큼은 정말 나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 내 멜론. 아빠 농사짓는 농부야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하지만 결실을 맺기 딱 한 걸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다 끝내고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멜론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테이핑까지 다 끝낸 상태였는데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거 다 멜론 상자입니다. 멜론 상자인데 원래는 멜론을 수확하고 여기에 잘 넣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 지금 이렇게 다 젖어서 상자까지 다 찢어지고. 극한 폭우라고 불릴 만큼 한꺼번에 쏟아진 비. 농민들은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스럽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농사 진짜 피땀 흘려서 사람 사가지 농사 졌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일궈낸 한 해 농사가 7월 극한 폭우에 멈췄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지금 이곳은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하는 현장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한화는 1위로 올라선 뒤에도 올 시즌 2번째 10연승까지 나아갔죠. 단단해진 한화 야구의 비결을 묻다 보면 뒷문을 걸어 잠그는 이 마무리 투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승기 기자가 김서현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한화 김서현이 9회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뒤따르는 카메라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꾸밉니다. 석 달 전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등장곡과 함께 멋지게 경기를 마무리했던 21살 투수는 어느새 한화의 승리를 23번이나 지켜냈습니다. 한화가 올해 2번째 10연승을 확정한 순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땐 불안했습니다. 두산 오명진에게 2루타를 내주더니 양의지에게 적시타마저 허용했습니다. 한 점 차로 쫓겼지만 두산 김재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고 박준순을 포수 땅볼로 처리하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잠깐 흔들릴 순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무리 투수. 프로 3년차 김서현의 올해가 그렇습니다. 22일까지 23세이브, 평균 자책점 1.6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들쭉날쭉하는 제구, 때때로 평정심을 찾지 못해 불안한 이미지를 남겼는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60을 던져도 지금 제구가 안 좋으면은 의미가 없어가지고 확실히 요즘에 스피드보다는 제구를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기에 몰려도 단단한 모습을 찾은 비결도 공개했습니다. 구대성 선배님이 롤모델이고 선배님들께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 1회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가장 많이 생각났고. 상승세를 탄 한화는 오늘 황준서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시작은 불안했습니다. 1회 케이브와 양의지, 박준순에게 홈런을 얻어맞고 넉 점을 내주며 출발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44대 43, 승리까지 딱 한 점이 필요한 상황. 전하영 선수의 공격이 이렇게 먼저 들어갑니다. 유니버시아드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의 금빛 찌르기, 우승 세리머니도 와 정말 금메달감이네요.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폭염특보도 경기 동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도 더웠지만 폭염은 주 후반에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고 주말에는 무려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는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낮에는 햇볕도 뜨겁게 쏟아지며 날이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6도로 오늘도 밤더위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 35도, 광주 36도로 대부분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 아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